닥터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정치권의 때 아닌 온라인 대립게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듯한데요. 아시아경제는 정의당이 4.15 총선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류호정 예비후보가 과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지인들에게 대신하게 하는 방법인 일명 대리게임을 통해 게임 등급을 올렸다는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류 후보자는 즉각 사과했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류호정 예비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대리게임이란 타인에게 돈을 주고 게임 운영을 부탁해 자신의 게임 캐릭터 등급을 올리는 등 게임 문화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막고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대리게임 처벌법을 시행했습니다. 황 공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류 후보님의 롤게임 대리 사건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공관위원은 도파라는 유명 플레이어는 대리 문제가 발각돼 선수 자격 박탈에 계정 정지까지 당하기도 했다며 쉽게 비유하면 대리 시험에 걸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를 빌려준 것이 아니냐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 류 후보가 정의당 비례 1번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는데요. 그는 해당 논란에 대해 2014년에 있었던 일이다. 저는 조심성이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제 계정을 공유했다며 그것이 문제가 돼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고 올렸습니다. 이어 게이머들 사이에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 여성 유저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 편견을 키운 일이니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셈이라며 조금이라도 실망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타다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가 공식 종료일을 발표했네요. 간다 만다 말 많았던 타다 서비스의 큰 축이 결국 멈춰서게 됐습니다. 뉴스원은 타다의 11인칭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오는 4월 10일 서비스를 공식 종료한다고 보도했네요. 11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에게 사과하며 베이직 서비스 종료 일자를 공지했습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으로 통과된 타다 금지법, 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무시한 국토부가 강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택시표를 의식한 국회의 결정으로 타다는 하루하루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타다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건 불가능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소카 대표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무죄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가 했지만 20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불과 2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끝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타다는 지난 6일 1개월 내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의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며 타다 서비스 출시 후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생태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온 수백억 원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 미래의 문이 한순간에 닫혔고 타다는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드라이버에게 재차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박 대표는 이유를 막론하고 드라이버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지난 1년 5개월간 타다의 여정은 드라이버가 만들어낸 혁신이었다며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특히 공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대화에서 써도 되나 싶은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일보는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요. 학생이 그런데 가면 돼? 당장 반성문을 써와. 냉. 드라마에서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을 혼내고 있는데 학생이 냉큼 뒤돌아서며 냉이라고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학생이 선생님의 화를 돋우는 표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네를 대신한 냉에는 어떤 기능을 기대한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만 알고 있던 세대가 있었는데 문자로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네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넵, 뇌, 넵, 냉, 냄, 낸, 넷 등 다양한 변이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랩의 기세가 드셉니다.
광고 소재로도 쓰이는 랩은 수직구조, 경직된 직장 문화의 대명사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분의 1이 윗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랩이라고 답하며 사용자 과반수는 그 빈도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현상을 칭하는 랩병, 앵무새처럼 랩이라 한다는 랩무새란 말도 있는 것을 보면 사용자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듯한데요. 그런데도 이 말을 쓰면 자신을 더 의욕적으로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는 응답이야말로 직장 생활이 감정 노동의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네는 건조해 보이나 랩은 의욕적으로 보이며 냉은 귀여운 느낌이 든다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며 말의 질서를 따지는데 한국어 표현 방식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과 외국인은 자신의 소통 경험에서 배운 것이 언어 생활의 정답으로 느낍니다. 심각하고 진지한 상황에서 답한 냉이 상대방에게 어떤 실수를 하는지 모르는 것들인데요. 말이든 글이든 의미만 전달하면 끝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어휘와 문법은 가르치면 되지만 잘못 인지된 말의 느낌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은 꼭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교육 환경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교육도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건데요. 전자신문은 비대면 스마트 학습 가입자가 에듀테크 적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와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 온라인 교육 수요 확대에 힘입어 규모의 경제 기반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재교과서 밀크티 유료 가입자가 이달 초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아이스크림 에듀 홈런 가입자도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홈런 스마트 센터를 포함하면 10만 명을 웃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웅진 싱크빅의 웅진 스마트홀은 3개월 만에 가입자 3만 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중등용 비대면 스마트 학습 서비스인데요. 월정액을 내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교사와 종이책이 없이 학생은 정보기술 기기로 학습하는데 교사는 전화, 화상회의, SNS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합니다. 밀크티와 아이스크림 에듀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국내 에듀테크 분야에도 구독 경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스마트 학습 서비스 이용 가격은 월 10만원대 초중반입니다. 유료 가입자 10만 명은 해당 서비스로 최소 월 100억 원 매출이 보장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비스는 대부분 1년에서 2년 약정제로 운영되는데요. 국내 스마트 학습은 2011년에 아이스크림 에듀가 홈런을 출시하고 2015년에 천재교과서가 밀크티를 내놓았지만 초기에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학부모가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에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부모가 스마트 기기를 자녀 교육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스마트 학습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도 에듀테크 서비스 수요를 늘렸는데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의 에듀테크 서비스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밀크티 관계자는 보통 3월 중순부터는 스마트 학습 문의가 감소하지만 요즘은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감염성 질환이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최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대면을 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다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들도 실현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 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에서 아시아에서 몇 주간 겪은 일이 유럽과 미주 지역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자회사 딥마인드의 의료용 AI 알파폴드를 코로나와의 전쟁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딥마인드는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죠. 구글은 AI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파악할 계획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 세포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의 단백질 구조만 파악하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1위 미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의료 AI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국 제약회사 인실리코 메디슨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촉진을 위해 코로나19 퇴치에 도움이 될 만한 수백 가지 화합물의 분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인실리코 메디슨은 AI를 통해 수천 개 분자를 분석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합한 분자 구조를 추려낸 것이죠. 분자 구조 분석에는 고작 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국 병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주는 로봇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중국 로봇 개발 업체인 리쌍데크는 선양시 적십자회와 제4인민병원의 의료용 수찰 로봇 서우왕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로봇은 카메라로 환자 얼굴을 인식해 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전달하는데
체온과 혈압 같은 간단한 신체 검사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병원 안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소독까지 한다고 하네요.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